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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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폭발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BMP는 힘없이 뒤집힙니다. 쿠르스크 전선이 격화되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이 지역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현지 시간 10일 러시아군에서 177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요. 바로 그 다음날 사상자 1950명이 나오며 하루 만에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전선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그 대가는 커지는데요. 지난달 러시아군 사상자 수는 하루 평균 1,500명에 달합니다. 러시아군은 쿠르스크주의 30대 이상의 장비와 대대규모 병력을 공격에 참여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47 기계화여단은 이 공격을 저지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줄맞춰 전진하는 러시아 장갑차는 지뢰를 밟고 폭발하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을 보면 두 번째로 가던 장갑차까지 지뢰를 밟고 폭발합니다. 이들이 공개한 영상에서 세 대의 차량은 지뢰로 폭발, 나머지는 스투그나 대전차 미사일과 FPV 드론으로 파괴됐죠.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 운영자에 따르면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러시아군은 쿠르스크에서 최소 77대의 장갑차를 잃었는데요. 이는 러시아 세계대대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해만 세어도 77대인데요. 이는 실제 러시아군의 손실은 훨씬 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황 분석가 앤드류 페르페투아는 러시아가 겨울이 오기 전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점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썼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는 전쟁을 치를 자원이 부족하고, 둘째로 경제가 엉망이며, 셋째로 우크라이나를 취약한 국가로 보고, 마지막으로 미국을 완전히 무력한 국가로 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전략센터 CDS에 따르면 쿠르스크에서 진행 중인 전투는 다른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보다 최소 2배 이상 격렬한데요. 러시아군이 쿠르스크에서 높은 공격 빈도를 유지하며 10분, 15분 간격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했죠. 러시아는 제51 공수연대와 제810 해군 보병여단을 포함해 여러 연대와 여단을 새로운 장비와 북한군 증원군으로 재건해 쿠르스크에 투입했는데요. 아직까지 소득보다는 손해가 큽니다. 제810 해군 보병여단은 포그레브키 마을 주변에 진지를 다졌는데요. 지난 7일 공격에선 최신형 BTR-81A 장갑차 15대가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도 우크라이나 공격 드론에 하나하나 공격당했죠. 제51 공수연대는 탱크, 장갑차 등을 대거 동원했으나 M1 에이브럼스 탱크와 M2 브래들리 장갑차에 격파됐습니다. 재편성된 제17 중기계화여단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3개 여단은 러시아 해병대와 공수부대원들이 진격할 때마다 제대로 응징하는데요. CDS는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전선 일부 지역에서 반격에 성공했고, 노보이바노우카 근처에서는 조금 더 진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상공을 가르며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전투기 한 대, 우크라이나 공군의 미그-29 전투기입니다. 곧이어 8발의 유도폭탄을 한꺼번에 떨어뜨립니다. 이들의 명중률은 엄청났는데요. 떨어진 폭탄은 단 2곳의 목표 지점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바로 자포리자에 위치한 러시아군 집결지와 탄약고인데요. 큰 폭발과 함께 하얀 연기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5일 우크라이나 매체 밀리타르니는 우크라이나의 미그-29 전투기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GBU-39 활강 유도폭탄 8발을 투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5일 텔레그램 채널 소니아 슈니크는 우크라이나 공군의 전투 비행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우크라이나 공군의 미그-29가 한 번에 GBU-39 활강 유도폭탄 8발을 모두 사용해 러시아군 집결지와 탄약고를 타격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소니아 슈니크는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공군 제114 전술항공여단의 미그-29가 오리히우 지역의 러시아군 집결지와 탄약 저장고를 집중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곧 추가적인 파괴 장면을 담은 두 번째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한 번에 8개의 폭탄을 사용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양한 위치의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공군의 타격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GBU-39 활강 유도폭탄은 미국제 정밀 유도폭탄으로 무게는 약 130kg, 직경은 약 190mm, 길이는 약 1.8m입니다. 폭탄의 날개가 비행 중 펼쳐져 사거리를 크게 늘리는데요. 고공에서 투하할 경우 최대 사거리는 110km에 달합니다. 콘크리트 건물을 관통해 건물층들을 박살낼 수 있다는 것이 GBU-39의 큰 장점으로 꼽히며 크기가 작아 러시아의 공중방어 시스템이 탐지하거나 요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우크라이나 공군은 미국의 GBU-39 폭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소련제 전투기를 개조했다고 밝혔는데요. 9월 말에는 미국이 자국과 우크라이나를 위해 새로운 GBU-39 소구경 폭탄을 새로이 주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 월드 디펜스였습니다. 해군도 없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해군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야간에 해상 드론으로 러시아의 흑해함대에 수차례 치명적 타격을 입혔던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러시아 내륙에 자리 잡은 해군 기지까지 장거리 드론으로 폭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6일 국경에서 1,500km 떨어진 카스피해에 있는 러시아 해군 기지에 대해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텔레그래프와 익스프레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군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아침 자폭 드론 4대를 동원해서 러시아 영토 깊숙이 위치한 카스피해 해군 기지를 처음으로 장거리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우크라이나군이 그간 드론의 사정거리 밖에 있다고 여겨진 타게스탄 항구 도시 카스피스크를 공습해 러시아 군함 3척을 파손했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자체 해군이 없지만 드론과 같은 혁신 무기와 대담함으로 러시아 해군을 상대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전체 흑해함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러시아 해군 함정 20척 이상을 파괴하거나 무력화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흑해의 주도권을 장악하더니 이제는 더 깊숙한 카스피해로까지 드론 공격을 단행하고 있는 거죠. 소식통은 이번 타격 목표에 미사일 군함 타타르스탄과 타게스탄이 포함됐으며 소형 미사일정 여러 척도 손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에 올라온 동영상에는 드론 한 대가 카스피스크 항구에 돌진하고서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이 담겼는데요. 드론이 접근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방공기관총이 불을 뿜었지만 러시아 수병들이 서둘러 대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러시아 보안기관과 우호적인 텔레그램 채널 바자는 카스피스크가 A-22 플라이 폭스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A-22 플라이 폭스 드론은 소형 경비행기를 개조한 것으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드론 가운데 항속거리가 가장 길다고 합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장시간 날 수 있는데요. 바자는 드론 공습으로 인해 다게스탄 수도 마하치칼라에 있는 공항도 일시 폐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스피스크는 마하치칼라 남쪽으로 16km 떨어졌으며 인구는 100만 명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전력상 열세이면서도 해상 드론과 공중 드론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 월드 디펜스였습니다. 네, 화성 리튬 전지 공장 사고와 관련해서 연합뉴스 TV가 불이 시작된 공장 2층 내부 발화 순간이 담긴 CCTV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첫 발화가 일어난 지 30여 초 만에 4번의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연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영상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작업장 한켠에 배터리 포장팩이 가지런히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다가가는 순간 갑자기 가벼운 스파크와 함께 흰 연기가 치솟습니다. 놀란 작업자 한 명이 급히 자리를 뜨고 다른 노동자들이 배터리 포장팩을 옮겨보려고 하는데
발화 20여 초 만에 2차 폭발이 일어납니다. 네, 불이 붙자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폭발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연기가 작업장 내부에 가득 차며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소화기를 놓치지 않고 계속 불을 끄려 해보지만 곧바로 네 번째 폭발이 일어납니다. 발화로부터 겨우 31초 뒤의 일인데요. 결국 발화 37초 만에 작업장 CCTV는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검은 연기에 휩싸입니다. 앞서 이 업체 대표는 화재 현장에 있던 리튬 배터리의 보관 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적절히 보관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른 아침 비 내린 뒤 짙은 안개를 뚫고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지난해 7월 28일 경기도 포천 군부대 창고 화재 영상입니다. 폭탄 터지는 듯 커다란 폭발음이 인근 마을까지 울립니다. 12월에는 세종시 육군 군수사령부 종합보급창 대형 창고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8월에는 대전에 있는 군수지원단 창고에서, 10월에는 포항에 있는 해병대 창고에서 폭발로 인한 불이 났습니다. 창고 4곳에는 모두 새 군용 리튬 1차 전지나 폐전지가 보관 중이었습니다.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화재 당시 모두 비가 내렸거나 비가 온 직후였습니다. 비 내린 날 군용전지 보관 창고가 폭발한 이유는 뭘까? 취재진이 입수한 대전 군수지원단 창고 화재 조사 보고서에 단서가 있습니다. 불은 폐 리튬 전지에서 시작됐고 창고는 빗물 유입이 가능한 구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속성 물질의 물과 접촉, 그래서 리튬이 그때 내렸던 빗물이랑 발열 반응을 해가지고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군용 리튬 1차 전지는 민간에서 쓰는 일반 전지와는 다릅니다. 국방기술품질원 보고서를 보면 충전이 안 되는 1차 전지의 특성은 같지만 군사작전에 쓸 수 있도록 출력 전압이 일정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수명이 깁니다.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가스가 생성돼 내부 압력이 높아져 부풀어 오르면서 폭발 위험이 생긴다고 경고합니다. 군용 리튬 1차 전지는 그 자체로 위험하지만 리튬의 특성상 습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물에 닿으면 폭발을 해버려요. 일반 휴대전화나 이런 데는 쓸 수가 없어요. 훈련받은 그 군인들이 관리하는 그런 전자 무기에만 썼었어요. 제한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안 들어가게. 군용 리튬 1차 전지가 자체 폭발하거나 충격으로 깨져 리튬이 외부로 노출됐고 이후 빗물과 반응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커 보입니다. YTN 관성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에서 군부대가 쏜 조명탄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4일 낮 12시 13분쯤 군부대 사격장에서 조명탄 사격을 하다 인근 야산 중턱으로 불이 옮겨 붙으며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주변 바람의 영향으로 연소가 확산되면서 군부대 관계자의 신고로 소방대가 출동했습니다. 소방대는 산불 진화 헬기 등을 동원해 초기 진화에 주력했으며 소방대와 산불 진화대, 군 장병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오후 2시 55분쯤 불이 완전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임야 1000제곱미터가량과 주변의 일부 나무들이 소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방대원 200여 명과 산불 진화 헬기를 비롯해 장비 16대가 동원됐으며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경위와 재산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영월군 남면 북상리에 있는 군부대 사격장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산불 진화 헬기 3대, 소방펌프차 6대, 산불 진화 인력 17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0.5헥타르의 산림을 태우고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군부대 사격장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다가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생이 발생할까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춥고 건조한 겨울의 날씨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난방용품입니다. 추운 겨울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이죠. 가정에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우리 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난방용품이지만 잘못된 사용으로 매년 많은 화재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난방용품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입니다. 겨울철 난방용품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화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난방용품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총 8,544건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장판이 2,4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히터가 2,186건, 화목난로가 1,444건으로 화재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난방용품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난방용품의 잘못된 사용이 어떻게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지, 또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아, 더워. 몇 도야 이게? 아.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평화로운 아침 일상처럼 보이지만 집안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눈치채셨나요? 별 의식 없이 하는 이러한 사소한 행동들이 사실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아셔야 하는데요. 자, 그럼 전기장판 사용 시 주의사항부터 알아볼까요? 전기장판은 온갖 전선과 발열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물체입니다. 전선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고 그 전기를 열선 등을 이용해 열로 변환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라텍스 소재 많이 사용하시죠? 라텍스는 부드럽고 푹신해서 침구의 재료로 많이 쓰이는데요. 하지만 이 라텍스와 전기장판을 함께 사용하면 화재의 위험이 무척 높아진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라텍스는 고무 성분으로 조직이 치밀하고 내부에 수많은 공기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열기를 가둬둡니다. 라텍스는 열 축적이 높아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전기장판이 가열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온도가 계속 오르다 보면 라텍스 매트가 서서히 탄화되면서 불이 붙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소재의 베개 혹은 매트리스를 올려두고 사용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그렇다면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장판을 사용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장판 사용 전에는 전기장판의 파손이나 플러그, 스위치 등 연결 부위의 파열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두 번째, 콘센트에 낀 먼지는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먼지를 청소해줍니다. 세 번째, 온도 조절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만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AS를 받고 사용합니다. 네 번째, 전기장판은 KC 인증 마크가 있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라텍스뿐만 아니라 열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메모리폼, 두꺼운 이불 역시 깔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신 면 담요나 얇은 이불을 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난방 효율도 높아지고 저온 화상도 예방할 수 있으니 더 좋겠죠. 전기장판은 사용할 때도 주의해야 하지만 보관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장판을 장시간 접어서 보관할 경우 접힌 부분에서 열선이 손상되고 또 손상된 부분에서 접촉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열이 발생하여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을 보관할 때는 접어서 보관하지 말고 돌돌 말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장판과 커넥터를 분리한 후 보관해야 하며 보관할 때는 연결 부위 전선이 꺾여지거나 당겨지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
전선 내부의 작은 선들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러한 상태로 콘센트에 연결한다면 끊어진 부위에서 접촉 불량에 의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진짜 다 왔어? 나 다 했어. 지금 나갈게. 거기 앞에? 알았어. 이번엔 전기장판 다음으로 화재 발생률이 높은 전기 히터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방금 보신 상황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렇게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에서 히터로 빨래를 건조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옷은 가연 물질이기 때문에 히터와 가까이 두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해당 실험 영상을 보시면 히터 앞에 패딩을 놓은 지 2시간이 지나자 패딩이 쪼그라들기 시작했고 3시간이 지나자 결국 패딩에 불이 붙었습니다. 집이라면 주변의 옷가지와 다른 물건들에게도 쉽게 불이 옮겨 붙었겠죠. 아주 큰 화재가 발생했을 겁니다. 따라서 난방기구 주위에는 세탁물, 종이류와 같은 바다에 취약한 물건은 절대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라이터와 같이 가연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 물체도 절대 주위에 두면 안 된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실제 화재 사례 중 전기 히터 주변에 가연물을 두었다가 문을 닫고 나가는 과정에서 가연물이 전기 히터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실 책상 밑에 놓고 사용하던 전기 히터를 잊은 채 무심코 의자를 책상 밑으로 넣고 장시간 방치해두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죠. 따라서 전기 히터를 사용하고 자리를 옮길 때는 꼭 스위치를 꺼주시고요. 주변에는 절대로 가연물을 두지 말아야겠죠. 전기 히터 역시 사용 후 보관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전기 히터는 먼지가 많은 곳에 두면 금속관에 먼지가 달라붙게 됩니다. 이 상태로 전기 히터를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꼭 먼지가 달라붙지 않도록 포장을 한 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을 하면 습기가 복사열을 만들어내는 핵심 부품인 금속관을 녹슬게 하여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세요. 전기 제품을 사용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죠. 네, 바로 콘센트인데요. 콘센트부터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화재 예방의 기초입니다. 일명 문어발식 콘센트라고 들어보셨죠? 위험하기 때문에 자제해야 하는 사용 방식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왜 위험할까요? 문어발식 콘센트를 장시간 사용하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콘센트 사용 전 해당 콘센트의 허용 전류 및 전력치를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난로나 에어컨 등 전력이 많이 필요한 기기를 사용할 때는 당연히 그에 맞는 콘센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전기열선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전기열선은 지금 우리가 사는 건물의 하수 배관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열선이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 배관이나 계량기 등의 공파 방지를 위해 배관에 설치하거나 농업용으로 비닐하우스 등에서 보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전기 제품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잘못 사용된다면 화재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데요. 실제로 해마다 전기열선으로 인한 화재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전기열선이 화재의 원인이 되는 걸까요? 전기열선으로 인한 화재는 전기열선에 보온재를 감아놓은 경우나 주변에 스티로폼, 옷가지 등의 가연물을 방치해두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열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전기열선 사용 시 전기열선이 남는다고 겹쳐서 감거나 뭉쳐놓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열선이 과열될 높거나 낡은 열선에 물기가 들어가 합선이 발생하여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열선 설치 시 종단 마감을 잘못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종단 마감 처리 시에는 절연마개를 씌워 혹시라도 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마무리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험 결과에 따르면 가연성 배관에 열선을 나선형으로 설치하고 보온재를 덮은 경우 최고 온도가 55도까지 상승했습니다. 열선을 겹쳐 설치하고 보온재를 덮은 경우엔 최고 온도가 148도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번엔 열선을 겹쳐 설치한 상태에서 열선 말단에 먼지 등의 이물질이 쌓인 경우를 가정해 봤는데요. 이 경우 전기를 연결한 후 수초 안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선을 수직 배관에 설치하고 보온재를 덮은 상태에서 열선 말단에 이물질 및 물기가 들어간 경우 전기를 연결하니 수초 안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배관 보온재를 통해 연소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렇듯 전기열선은 주위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큰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올바른 사용법과 관리법을 알아야겠죠. KC 인증을 받은 열선 제품을 사용합니다. 열선에 충격을 주거나 열선을 겹쳐 사용하지 않습니다. 열선을 옷가지나 스티로폼 등의 보온재로 감지 않습니다. 열선 주위에 탈 수 있는 가열물을 두지 않습니다. 내용 연수가 지난 열선은 정기적으로 교체합니다. 온돌 조절기 등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충격에 주의합니다. 특정 부분이 접히거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사용합니다. 제품의 훼손이나 전원 코드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합니다. 여러분, 화목난로 사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불멍이라고 해서 유행하고 있기도 하죠. 원래 이 화목난로는 농촌과 산촌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던 난로인데요. 이런 집들은 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땔감으로 난방을 할 수 있는 화목난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이 화목난로 때문에 하루에 한 번꼴로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화목난로의 원리는 나무를 원료로 물을 가열하여 고온 고압의 증기나 온수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를 투입하게 되면 과열에 의한 복사열로 주변 가열물에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료 투입구나 연통 또는 굴뚝 끝에서 불티가 주변으로 흩어져 옆에 있는 지붕이나 나무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타고 남은 재가 방치된 상태에서 바람이 불 경우 불티가 날려 주변 가열물에 착화될 수 있죠. 이렇듯 위험한 화목난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가열물과 보일러는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지정된 연료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화재가 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까운 곳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연료 투입 후에는 투입구를 제대로 닫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연료를 충전할 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섯 번째, 젖은 나무를 사용할 경우 투입구 안을 최소 3, 4일에 한 번 정도는 청소해야 합니다. 연통 청소는 3개월에 한 번씩 해줍니다. 이것들만 잘 지켜주셔도 겨울철 화목난로로 인한 화재를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법과 화재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들 유익하셨나요?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겨울철. 여러분들의 사소한 습관이 화재를 일으키기도 그리고 미리 예방하기도 할 텐데요. 난방용품을 사용할 때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기억하셔서 나와 가족을 지키는 사소한 습관을 익혀봐요. 그럼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불은 인류에게 문명을 선물해줬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은 인류에게 재난을 주기도 하는데 화재라는 이름으로 인류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소방청 통계연보와 국가화재센터의 화재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해 평균 4만 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매해 평균 572명이 화재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우리의 부주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불의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했더라면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나 예방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불은 연소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데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연료와 발화점 이상의 온도, 산소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조건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연소 반응은 일어나지 않고 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조건 중 하나라도 차단할 수 있다면 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거셀 경우 조건을 차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이 거세지기 전인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한데 소화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초기 대응이 늦었고 불길이 거세졌을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르는 등 주변에 화재 사실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화재 현장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아랫집에서 불이 나서 나가는 길이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옥외 지상 대피가 원칙이고 화재로 인해 나가는 길이 막혔다면 옥상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구나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엘리베이터는 굴뚝 효과로 인해 연기가 모이므로 작동 여부를 떠나서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망 원인 통계 자료를 보면 연기,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사망이 가장 많습니다. 즉 화재에서는 불길보다 연기와 유독가스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노래방 실물 화재 실험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가 방과 복도 등 건물 내부로 퍼지기까지 4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기와 가스 등이 호흡기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건이나 옷가지 등으로 코와 입을 막아주고 가능하다면 물 분자의 인력이 이물질을 걸러낼 수 있도록 물에 적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므로 이동할 때는 자세를 최대한 낮춰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또한 대피할 때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손잡이 부분을 손등으로 먼저 접촉해 온도를 확인해서 문 안쪽으로 불길이 존재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문을 열었다간 순간적으로 산소가 유입되면서 불길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옥외 지상 대피에 성공했거나 옥상 대피에 성공했다면 다행인데 계단이나 비상구를 창고처럼 사용하거나 비상구를 미리 파악하지 않은 상태라면 대피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 2017년 대형 스포츠센터 화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여탕 사우나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는데 목욕용품 거대 수납장이 비상구를 막고 있었고 잠겨 있어서 희생자들이 비상구로 탈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남탕 사우나는 비상구가 열려 있어서 전원이 대피했습니다. 이처럼 화재에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과 같습니다. 각별한 관리와 미리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창문이 있는 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길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기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고 밀폐된 공간에서 연기나 유독가스를 마시는 경우 3분 이내에 의식이 저하돼 생존 확률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대응 방법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나 예방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불을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하고 화재와 관련한 기본 안전 수칙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자, 초식성 승려는 여기 보이죠? 피해자들은 대부분 연기와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평소 이 지하 주차장에서는 종이박스 등을 쌓아두고 물류 작업을 해왔는데 불이 나자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고 유독가스가 지하 주차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어서 김다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상자들은 탈의실, 엘리베이터 등 지하 주차장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불이 처음 난 하역장 인근에서 2명이, 반대편인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여자 탈의실 등에서 5명이 발견됐습니다. 유독가스는 3만 3천여 제곱미터가량의 지하 주차장을 삽시간에 뒤덮으며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사인은 모든 분들이 아마 대개 이제 질식사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화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는 않거든요. 소방당국은 지하 주차장에 쌓인 종이박스 등 적재물이 불길을 키우고 유독가스를 내뿜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건물 입구마다 내뿜은 검은 연기의 양을 보고 인력과 장비가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부류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름 성분 이런 것 때문에 화재가. 대전 현대아울렛은 평소 지하주차장 곳곳에 종이박스 등을 쌓아놓고 물류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는 바로 이렇게 쌓여요. 쌓을 데가 없으니까 가야마다 이렇게 쌓여요.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내일 오전 소방당국, 국과수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부천 호텔 화재는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대피 요령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윤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이 불이 난 경우 일단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고 자세를 낮춰 연기 흡입을 줄입니다. 물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수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막으신 다음에 그걸 물로 적시면 더 좋습니다. 예. 물로 적셔서 유독가스를 최대한 들이마시지 않게 그런 한 상태에서 비상구로 탈출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타시면 안 돼요.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30개 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어 있는데 무리해서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가까운 피난안전구역으로 피하는 게 낫습니다. 일반 고층 빌딩은 피난 동선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을 두어서 피난 동선을 짧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부천 호텔 화재처럼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차 밖으로 대피할 기회를 놓쳤다면 물수건으로 문틈을 막아 유독가스가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머리 위로 샤워기를 틀어놓으면 수막을 형성해 일시적으로 유독가스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화장실 문틈을 모두 막고 얼굴과 몸에 물을 뿌리며 버틴 여성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연기에 의해서 90%의 사망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닫고 화장실에 대피한다든지 또 중요한 것은 각 가정에 화재 방독면, KS6의 화재 방독면이 있으면은 지금 그걸 끼고 화장실에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전한 상황이 되죠. 최후의 대피 수단은 에어매트입니다. 하지만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투숙객들이 숨지면서 설치와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논란이 불거진 상황. 전문가들은 안전한 낙하 위치와 자세를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정자세라는 게 뭐냐면 엉덩이 부분이 안전매트에 먼저 닿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입도 다물고. 왜냐하면 내장 어떤 손상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불이 난 뒤 대피 요령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프링클러나 방화문 설치 등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와 관리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왜들 그래? 네? 어들 왼쪽. 여기요? 아니야. 저쪽 거기 저쪽으로 나와 이리. 박이사 이쪽으로. 야야야야. 이리 와. 나 박이사. 나 비켜. 박이사. 아, 네가 박여사도 살리고 너도 1등으로 나왔다면서 어디 그렇게 했냐? 아, 색판 처음 가본 건물이라면서. 아, 그거 평소 비상구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렸지. 다중시설에서 비상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서는 비상구 앞에 함부로 물건을 버리거나 쌓아둬서는 안 되고, 혹시 비상구가 잠겨 있는 걸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야지요. 그래야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겨. 대피할 때는 유도등에 따라 조심히 해서 가야 하고, 사람들이 몰려 빠르게 이동하다 보면 넘어지고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안전요원이나 주변의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비상구 통로가 막혔을 때를 대비하여 2건 이상의 비상구를 확인하는 거 잊지 말고. 책 한 줄도 안 읽으면서 어째 그걸 다 알았대요? 모든 건 말이요. 파워 오브 러브요. 네, 터널 안에서 주행하다가 갑자기 불이 난 차량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상당히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순식간에 연기가 확산하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 대피 요령을 한상용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국내 최악의 터널 화재 중 하나로 기록된 2015년 상주 터널 트럭 폭발 사고. 당시 터널 내 극심한 차량 정체로 현장 출동 시간은 32분이나 지체됐고 결국 1명이 목숨을 잃고 20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큰 피해가 났습니다. 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연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환기마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터널 내 화재 사고 예방 차원에서 서울시와 경찰, 소방당국이 올해 첫 합동훈련을 벌였습니다. 서울에서 분당 방향 구룡터널 600m 지점에서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에 화재 사고를 가상한 대응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터널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출동하기 전 원격으로 기존 소화전을 가동하는 초기 진압작전도 선보였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이 깜깜한 터널에서 대피하는 요령입니다.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땐 몸을 낮추고 물에 적신 손수건이나 물티슈로 코와 입을 막으면 유독가스 흡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터널에 차량이 이미 진입했을 때 운전자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터널 화재 차량 이후에 있는 차량은 신속하게 진행 방향으로 대피하시면 되겠고요. 화재 차량 이전에 있는 차량은 갓길에다가 차를 주차하시고 차키는 꽂아주신 채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터널에서 화재 발생 시 현장 출동의 골든타임은 10분. 이보다 더 지체되면 화재가 확산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영입니다. 한순간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버리는 무서운 재난. 바로 화재죠. 화재는 설마는 아니란 마음. 가정이든 다중이용시설이든 산업 현장이든 바로 안전불감증에서 비롯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생활하는 곳에서 불이 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내가 자고 있을 때 화재 경보가 울리면 일단 불이야 라고 소리 지릅니다. 같이 살아야죠. 집 밖으로 대피하려고 할 때는 옷서프로 출입문 손잡이를 감싸 만져서 열기가 있으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거든요. 열지 마세요. 불이 났을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창문으로 구조 요청을 하거나 대피 공간에 대피하세요. 네, 거기 119죠. 여기 불 났는데 빨리 좀 와주세요. 자, 안전하게 대피했죠? 119 신고는 이때 하는 겁니다. 신고하느라 대피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불이다! 어떡하지? 불이야! 불이야! 내가 맨 먼저 불을 발견했습니다. 어떡한다고 했나요? 맞습니다. 소리쳐야죠. 우선 불이야부터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세요. 작은 불이라면 그냥 소화기나 물 양동이 같은 걸 이용해 빨리 끄는 게 좋겠죠. 하지만 불길이 크면 살고 봐야죠. 일단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젖은 수건이나 담요를 이용해 계단을 통해 밖으로 재빨리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울 경우 경량 칸막이를 통과해 옆집으로 피신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해 창문으로 탈출합니다. 만약 옷에 불이 붙었을 땐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일단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유독가스와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바닥에 엎드린 뒤 이리저리 뒹굴어서 불이 꺼지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에 완공된 롯데월드 타워가 123층 555m로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초고층 건축물은 총 127개 동이나 되고 그중 80층 이상인 건물이 5동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고층 건물 내 고층에 있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2010년 10월 1일 해운대 우신 골든 스위트 화재가 국내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초고층 화재 사고로 기억하실 텐데요. 다행히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고 부상자만 5명이 발생했지만 화재가 커져 불길이 38층인 최상층까지 올라갔고 워낙 건물이 높아 소방차가 닿지 않는 등 불길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아 화재 진압 상황을 뉴스로 지켜보는 내내 가슴을 졸였던 기억이 납니다. 또 2020년 10월 8일 울산 남구 삼환 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 3층 테라스에서 발생한 화재는 강풍으로 인해 33층 건물의 외벽 전체로 불이 번져 피해가 컸는데요. 당시 소방 헬기까지 투입해 화재 발생 15시간 40분 만에 진화했고 93명이 부상을 입고 3명이나 중상을 입을 정도로 아찔한 화재 사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은 기본적인 소방시설 외에 피난 안전구역 등의 소방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50층 이상의 경우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난안전구역은 화재나 지진 발생 시 1층을 통해 외부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 대피하는 곳인데요. 식수 공급을 위한 급수전, 배연 설비, 방재센터와 긴급 연락을 할 수 있는 경보 및 통신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고 해요. 내부 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되어 있고 특별 피난 계단과 연결돼 비상용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해운대 우신 골든 스위트 화재 이후엔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준 초고층 건축물도 피난 대피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초고층 건물에 있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고층 건물을 이용할 때는 피난 계단이나 피난 엘리베이터, 안전구역 등을 미리 숙지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지상으로 가는 통로가 막혀 있다면 계단을 이용해 피난 안전구역으로 가서 구조를 기다려야 하고요.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전 등의 위험 때문에 보통은 계단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초고층 건물에 있을 경우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비상 전원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해도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해요. 다만 비상용 엘리베이터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대피할 때는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수건이나 옷가지로 코와 입을 막아야 하는데 가능한 수건을 물에 적셔 유독가스가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독가스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는 최대한 자세를 낮춰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문을 열어야 한다면 손잡이 부분을 손등으로 먼저 접촉해 온도를 확인한 뒤 열어야 하는데요. 만약 문 뒤로 불길이 존재했을 때 문을 열자마자 산소가 유입해 순간적으로 불길이 크게 번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 건물과는 조금 다른 초고층 건물 화재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초고층 건물에 있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잘 기억해뒀다가 안전하게 대피해야겠습니다. 언제나 불조심 기억하시고요. 빗소리, 새소리, 공사장 소리, 자동차 소리, 지하철 소리.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나치는 수많은 소리들. 그중 절대 지나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소리. 바로 화재 경보기 알람 소리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리. 화재 경보기 알람 소리를 꼭 기억하세요. 화재 경보기 알람 소리가 들리면 즉시 대피하세요. 소리가 들리면 대피 먼저. 대피가 최우선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소리. 이와 같은 소리가 난다면 빠르게 대피하세요.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소리. 이와 같은 소리가 난다면 빠르게 대피하세요.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소리. 이와 같은 소리가 난다면 빠르게 대피하세요. 옥내소화전 혹은 소화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파트나 건물의 계단이나 복도에는 이렇게 옥내소화전이 위치해 있습니다. 옥내소화전은 화재 시 누구나 쉽게 활용하여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소화시설입니다. 옥내소화전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은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 표시 등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발신기와 음향장치, 펌프의 기동을 알려주는 기동 표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 내부에는 앵글 밸브와 호스, 그리고 관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상벨을 눌러 화재가 난 사실을 알리고 옥내 소화전 함을 열어 노즐과 호스를 화재가 난 곳으로 이동합니다. 방수! 방수! 다른 한 명은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 개방합니다. 그리고 노즐을 왼쪽으로 돌려 화재가 난 곳으로 방수하여 화재를 진압합니다. 옥내 소화전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수 시 압력이 강해서 연결 부위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호스와 앵글 밸브가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소방호스 적재 시에는 꼬이지 않도록 차곡차곡 적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스가 꼬여 있으면 압력에 의해 호스가 풀리면서 끝단의 노즐 뭉치가 튀어나와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화전 함이나 그 부분에 사용 설명서를 부착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화전 함 앞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옥내 소화전의 사용 방법과 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옥내 소화전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는 가장 효율적인 소방시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실제로 불이 나면 소화기로 얼마나 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집에 불이 나면 소화기로 끌 수 있으면 끄고 끌 수 없으면 대피하라고 하는데, 이게 소화기로 불을 끄는 장면을 많이 보지 못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가장 잘 타는 물건인 침대와 소파를 준비해서 소화기로 꺼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실험 진행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큰 불도 소화기 한 개로 그냥 꺼지더라고요. 물론 화재는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환경에 따라서 결과가 충분히 바뀔 수 있지만 소화기 한 개만 있어도 웬만한 불은 충분히 끌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소화기는 실내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분말가루가 굉장히 많이 날리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순간 위험에 처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소화기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입구를 등지고 사용해야 한다는 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실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발생 시 일반 주택에 비해 인명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공동주택에는 다양한 피난 설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사용법을 몰라 해마다 4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피난 설비 중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완강기입니다.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일정 속도로 지상까지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로 공동주택의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완강기 사용은 어렵지 않지만 사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에는 외기와 접하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문의 구조에 따라 개방 방법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먼저 창문을 열고 지지대를 설치합니다. 지지대 설치 시 지지대 홈에 정확히 맞춰 단단히 고정합니다. 속도 조절기와 후크를 연결합니다. 이때 후크의 고정 나사가 아래쪽을 향하게 연결합니다. 다음 지지대에 연결하고 나사를 조여 고정합니다. 완강기 벨트 착용 전 안전고리를 확인하여 길이를 조절합니다. 벨트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쓰고 안전고리를 조여 고정합니다. 로프가 감겨있는 릴을 창밖, 내려갈 곳을 향해 내려놓습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향합니다. 이때 지지대의 홈이 정확히 걸렸는지 확인합니다. 두 손으로 속도 조절기 바로 밑에 로프 2개를 움켜잡고 난간에 걸터 앉습니다. 난간이 높은 경우 의자나 완강기 함 등을 이용합니다. 양팔을 수평으로 벌리고 벽면을 마주보며 하강합니다. 얼굴이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손으로 벽을 가볍게 밀며 내려옵니다. 착지 후 벨트를 고정한 안전고리를 풀고 벨트를 벗은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완강기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입니다. 최대 하중은 150kg이며 2명 이상 사용 시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1명씩 교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버스가 사고로 멈춰섰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먼저 출입문 주변에 있는 비상 스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돌려놓으면 손으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출입문이 찌그러지거나 이번 사고처럼 무언가로 막혔다면 창문 밖에는 탈출구가 없는데요. 창문을 깨뜨리는 이 비상망치가 16명 이상 타는 차량에는 반드시 4개 이상 비치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개 앞쪽에 2개, 뒤쪽에 2개가 있습니다. 큰 힘을 가하지 않아도 망치를 쓰면 유리창을 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치가 커튼에 가려져 있기도 하고 연기에 휩싸여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소화기 위치 확인도 필수일 텐데요. 소화기는 운전석 뒷자리 쪽 등에 보통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핀을 잡아당겨 뽑은 뒤에 손잡이를 꼭 누르면 됩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 탈출의 골든타임은 고작 5분 남짓합니다. 중요한 건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겁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많은 교통수단들 중에 빠르고 편리한 지하철. 하지만 지하철 내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철 화재 사고에 대한 대처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화재를 발견했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상 통화 장치를 이용해 기관사 또는 관제실에 화재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가 발견된 차량 번호를 함께 알립니다. 두 번째, 비상 개폐 장치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탈출합니다. 비상 개폐 장치 커버를 열고 화살표 방향으로 레버를 돌려줍니다. 그 이후 출입문을 열고 낮은 자세로 대피합니다. 승강장에서 불이 났을 경우 구호용품 보관함을 이용합니다. 구호용품 보관함에는 화재용 마스크, 물티슈, 손수건, 물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화재용 마스크 착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스크 입구에 정화통을 돌려 끼워줍니다. 두 번째,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조절형 끈을 이용해 얼굴 크기에 맞게 착용합니다. 화재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손수건을 적셔 코와 입을 막고 탈출합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피난 설비 중 하나인 경량 칸막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량 칸막이는 주로 발코니의 벽 역할을 하며 이웃 세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량 칸막이는 단어 그대로 일반 벽보다 얇은 석고보드 등의 소재로 되어 있으며 유사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경량 칸막이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생명의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량 칸막이의 위치를 모르거나 물건을 수납해 놓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벽면에 이와 같은 스티커를 부착하고 경량 칸막이 앞은 반드시 비워둬야 합니다. 화재 발생. 대피하던 도중 방화 셔터가 내려왔습니다. 주변에 출구는 없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할까요? 1. 뒤돌아 다른 방향으로 뛰어간다. 2. 방화 셔터를 뚫고 나간다. 무조건 방화 셔터를 밀고 나가야 합니다.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막아주는 방화 셔터에는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구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불이 났을 때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3년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당시 역사 밖으로 나가려던 시민 10여 명이 방화 셔터 앞에서 비상구를 찾지 못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육을 실시할 때도 방화 셔터 안에 비상구가 있다는 내용들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문이 있다는 걸 알면은 조금씩 놀라고. 보통 방화 셔터에는 형광 페인트나 스티커로 비상구가 표시되어 있으니 이를 찾아 대피해야 합니다. 단, 비상구가 없는 방화 셔터도 있습니다. 이런 문은 고정식 방화문이라고 하는데요. 셔터의 문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방화 셔터 옆에 별도의 방화문이 달려있게 된다. 법적으로 3m 이내에 이 부분을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요. 셔터와 비상구가 함께 있는 일체형 방화 셔터는 화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경우에 나는 대피할 수 있지만 열린 방화문 틈새로 다른 쪽 구역으로 확산되면서 화재가 커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신축 건물에 일체형 방화 셔터를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서는 방화 셔터의 길이 막히더라도 근처 비상구를 통해 대피하면 됩니다. 예전 건물에는 일체형 방화 셔터가 남아있으니 상황에 맞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방화 셔터와 맞닥뜨리게 되면 형광색으로 표시된 비상구를 밀기. 2. 비상구 표시가 없다면 침착하게 근처에 별도로 설치된 비상문 찾기. 신고 전화를 받을 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요? 긴박한 상황임에도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서 소방차가 정확한 위치로 출동하지 못한 상황이 저희한테는 제일 힘듭니다.
민서, 이거 왜 가노? 왜 가노? 미안하. 이거. 여보세요? 119죠? 여기 지금 동생이 쓰러졌는데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여기요? 여기 우리 집인데 왜 우리 집 주소를 모르겠지? 답답해 죽겠네. 우리 주소도 모르나. 대구 성남구 두산이고. 휴대전화도 좋지만 전화가 더 유용합니다. 집 주소도 꼭 기억하세요. 심장이 바운스 이 와카노? 가슴 답답하다고? 119. 여보세요? 119죠? 여기 지금 이 친구가 가슴이 답답한다는데 빨리 좀 와주세요. 여기 대로변인데 여기 처음 와보는데 여기. 진짜 답답하게. 디지털 플라자도 있고 가로등도 있다 아이가. 처음 와보는 곳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주변에 큰 건물이나 가로등이 적힌 번호로 신고하시면 빠르게 출동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고 이거? 불났는갑다. 내가 소화기 갖고 올게. 나 119 신고할게. 여보세요? 119죠? 여기 비닐하우스 많은 곳인데 불 났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 아니 여기 비닐하우스밖에 안 보여요. 형 저기 전봇대 번호랑 119 여기 있다 아이가. 어디? 자기 위치를 모를 때에는 주변에 있는 전봇대 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갑자기 119 신고해야 되는 거 아이가? 119. 그래 119. 여보세요? 119죠?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는데 여기 좀 빨리 와주세요. 여기 처음 와보는 데라 가지고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 엘리베이터는 번호가 있다 아이가. 어디? 여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춘다면 엘리베이터 번호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기안나 왜 가노? 왜? 발목 삔 거 같은데. 발목? 119 신고해 119. 여보세요? 119죠? 여기 지금 발목을 다쳤는데 이거 빨리 와주세요. 여기 지금 산이거든요. 근데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여기가 제가. 여기 어디지? 산에 표지판 있다 아이가. 어디? 저기. 산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러한 표지판으로 신고해 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연기! 차에 연기 난다. 차에 연기! 이거 뭐고? 불났다. 차 119죠? 여기 차에 연기가 나는데 여기 좀 빨리 와주세요. 여기 어디냐면 고속도로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 고속도로에 번호 있다 아이가. 어디? 고속도로에서 자기의 위치를 모를 때에는 200m마다 있는 기점 표지판 번호나 휴게소 이름을 알려주시면 빠르게 출동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집 주소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빌라의 경우에는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동일한 이름의 빌라가 많기 때문에 주소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고를 할 때는 승강기 고유 번호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번호를 불러주시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때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지정된 등산로로 올라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려는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의 오른쪽에는 기점에서의 거리가 표시되는데 그 숫자를 불러주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가보는 장소에서 신고를 할 때는 근처에 보이는 큰 건물의 간판, 상호명을 불러주시거나 전신주 번호와 가로등 번호를 이용하여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119 신고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가 지난 줄 알았죠. 1분이 지났어. 당신 없는 시간들은 의미가 없어도 1년이 지난 줄 알았죠. 하루가 지났을 뿐
jump, jump.